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어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 볼까 합니다. 전 부모님 두 분 다 검소한 동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저에게도 철저한 가정교육과 늘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지 말라는 신념을 심어주시며 저 역시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두 분 다 그냥 행정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많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주셨죠. 그렇게 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전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구급 공무원이었지만 제 직업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직원의 권유로 선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뭐든지 쾌활하고 명쾌한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우리 집은 뭐 큰 사업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결혼하면 힘들진 않을 거야. 나도 자신 있고 그 회사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장난이고 평생 잘해줄 테니까 결혼하자. 자신이 있어 나는. 좋아.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왠지 잘 맞는 것 같아, 우린. 뭐든지 적극적인 남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본인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평생 틀에 박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남편은 조금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본격적인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아버님과 같이 하는 사업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는 합가를 하게 되었죠. 남편도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시부모님 적적하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접해보지 못한 세상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부분이 살짝 거북하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니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부모님 두 분이 공무원이면 뭐 9급으로 들어가셨으면 이제서야 겨우 7급이나 6급 되신 거니?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검찰청 쪽에 있는데 5급이거든. 그 정도 급수는 안 되신 거지? 아, 네. 엄마 아빠 둘 다 아마 처음 그냥 시험 보고 들어가셔서 9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하실 때가 되셨으니까 6급까진 되셨고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신 편이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때 공무원들이 어디 공무원들이니? 요즘에야 철밥통 하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지. 우리 때는 할 거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 한다고 했다. 아니고 너네 엄마 아빠가 그런 케이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네? 아, 그래도 성실하게 일도 하셨고 직장에서 능력도 많이 인정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어머, 괜히 발끈하는구나. 그냥 우리 때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뭐. 너희 엄마 아빠 싸잡아서 얘기한 건 아니란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말을 하는 저희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과 굳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건지 싶었죠. 아버님이 유통회사를 하셨고 남편 말론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가 점점 잘된 케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은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보니까 성공과 야욕이 굉장히 대단한 남자였어요. 본인들도 무에서 유를 이루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단지 그것이 남을 깔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부모님과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러신 분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처럼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가 진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당신은 절대 상상도 못할걸. 아, 그래? 당신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셔. 그래도 밑바닥부터 자본금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니. 당신이 그렇게 느낄만 하지 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진짜 힘드셨겠다. 지금 그래도 보상받고 계시니까 좋으실 거야. 내가 회사를 더 키워야지. 난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은 모조리 다 치워버릴 거야.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야, 너무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안 좋아 보여. 꼭 이득이 있어야 인간관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이득이 없는데 관계를 왜 맺어? 내 사전엔 그런 건 없어. 결혼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나한테 기댈 것 같지 않은 여자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혹시라도 나를 믿고 사치를 부리거나 한다면 얄짤 없어. 알겠어? 난 그런 놈이니까. 자기야, 말 너무 막한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하는 거야, 지금? 너무해, 정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의 너는 훌륭한 와이프고. 난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오해했다면 미안해. 화 풀어. 가끔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툭툭 내뱉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솔직하고 화끈한 모습이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졌죠. 시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젊어서부터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그렇게 항상 달고 사시더라고요. 사실 듣기는 거북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싫은 티를 많이 냈던 적도 많았고요. 가만 보면 공무원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 얘기를 많이 꺼내셨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러는지 말이에요. 공무원이야. 뭐 철밥통인 거 말고 메리트 있니? 월급도 쥐꼬리만 해가지고. 안 그래? 너야 뭐 결혼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아니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두 분이 그 월급으로 사셨다니? 검소한 건지 안 쓰고 살았던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검소하신 거죠. 그리고 쓸 땐 쓰시고 그러세요. 사치는 하지 않지만요. 지난번부터 어머님 무슨 공무원에 억하심정 있으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부모님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좀 듣기 그러네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있겠어? 참나. 아무래도 편하게 사셨겠지 뭐. 붕파를 겪었겠어? 아니면 우리처럼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셨겠어? 그냥 또박또박 나오는 월급 가지고 편하게 사셨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얘기해 본 거다. 사람은 악착 같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네가 그런 걸 보고 뭘 배웠을지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 말 뜻이 지금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어머님, 섭섭해요. 정말 말을 하셔도 꼭 그렇게. 아니 뭐가 섭섭하다는 거야? 우리 집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네 시아버지가 노력했지만 내가 옆에서 얼마나 악자같이 뒷바라지 한 줄 아니? 사업가 남편 만났는데 네가 그런 악착 같음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말한 거다. 아휴. 어머니 뜻 잘 알겠고요. 그래도 말은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부모님 거들먹거리니까 사실 듣기 거북하네요. 어머님은 늘 본인이 잘났다 주의였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죠. 무슨 말만 하면 공무원은 편하게 살았다. 매번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니 얼마나 좋으냐 등등. 친정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도 은근히 본인의 부모님을 치켜 세우면서 저희 부모님을 까내리는 느낌도 들었고요. 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빼면 남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련한 일이었지만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트렌디하시지.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 살아온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공무원이라서 좀 빡빡하고 고지식하지 않나? 당신도 걱정이야. 은근 고지식해서. 고지식하면 곤란해. 무슨 공무원들을 그렇게만 생각해. 그럼 나랑 도대체 결혼은 왜 했는데? 매번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은근히 자꾸 우리 집 얘기하면서 까내리는 거 알아? 아니, 아버님 어머님 고생한 건 알겠고 나도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남의 인생을 무조건 쉽게 살았다고 단정 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진짜 불쾌해서 그러는 거야. 좀 그러지 좀 마, 진짜. 화나려고 하니까. 알겠어. 참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게 말을 하냐, 너도? 어쨌든 안 할게 더 이상. 사업가 와이프면 와이프답게 세상 보는 인식을 넓게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한 거야. 곧 규모가 커질 텐데, 안 그래? 그날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남편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났고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본인들의 사상을 또 강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는 화통해야 한다. 사업가가 되려면 우직해야 한다 등등. 아직 어린아이인데 저렇게 말하는 게 싫기도 하였지만 싸움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의 정년 퇴직이 다가오고 있었죠. 전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뭘 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평생 몸 바쳐 일했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딸 마음이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퇴직하시면 뭐 해드리지?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이제 정말 제2의 인생 시작이잖아. 아니, 그럼 두 분 수입이 아예 없으신 건가? 좀 걱정이네. 노후 자금은 제대로 해놨어야 할 텐데. 연금도 연금인데 뭔가 모아놓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공무원 월급으로 재산 불리는 건 너무 턱없나? 내가 다 걱정이다. 안 그래? 당신이 왜 걱정을 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설마 자기한테 뭐 손 벌릴까봐 그래?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쩜 그리 남처럼 딱 자르듯 말을 해? 나 진짜 서운해.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늘 서운한 게 쌓였었는데 역시는 역시야, 알아? 걱정되니까 한 소리지. 우리 부모님 봐라. 사업하면서도 항상 뒷일 걱정하시느라 매번 다 노후 대비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도.
우리 우빈이한테 손 벌리면 되겠냐? 아낄 창창한 아들한테? 그래도 진짜 선 넘지 마. 매번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무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알겠어? 기가 막혔죠. 은근 아들을 빌미 삼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저에게 손 벌릴까봐 애초에 손절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가족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번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친정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들 장난감을 보고는 남편이 또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선물을 받아도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으로 급을 매기고 사람을 판단하곤 하였죠. 저희 부모님께도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면 장인어른도 진짜 굳으세요. 애들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이걸 장난감이라고 참나. 뭐가? 우빈이 잘 가지고 놀잖아. 가격이 중요해? 설마 우리 아빠가 저렴한 거라서 사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사람이 어쩜 매번 돈으로 그렇게 모든 걸 판단해? 난 진짜 그러라고 해도 그러지 못하겠다. 힘들어, 자기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 맞잖아. 우리 엄만 항상 우빈이 최고만 해주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러질 않으시니까. 이제 하다하다 아기 장난감 사주는 것도 비교가 되는구나. 난 이럴 때마다 왜 나랑 결혼했는지 의문이 들어. 알아? 뻔히 부모님 공무원인 거 알았고 나 공무원인 거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매번 한다는 소리가 경제력을 그렇게 비교해? 진짜 무식해 보여. 알아? 돈 잘 벌고 많이 벌어서 본인 만족이 엄청 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너무 무식해 보여. 우리 우빈이가 당신 닮을까봐 제일 걱정이야. 알아? 말 조심 좀 해줘. 우빈이도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는 나이니까. 아, 지겹다 정말. 당신은 세상을 너무 몰라. 진짜 걱정이다. 우리 우빈이가 당신 닮으면 안 될 텐데. 나도 생각하는 부분이야. 알아? 정말 모든 게 지겹더라고요. 절대 남편과 이 대화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존재했어요. 어떤 마인드로 살면 저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본인들이 제일 잘났다 주의,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기도 했고요. 그 일을 뒤로하고 곧 퇴직인 엄마께 제가 모은 돈으로 큰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정말 저희 부모님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 친구들도 만나시고 이제 좀 즐기며 사시라고 조그만 소형차 한 대를 사드렸어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어머,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너 벌이가 얼만지 아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내가? 아유, 고맙다. 엄마 차 있는데 뭐하러 샀어? 이 비싼 걸. 고마워. 정말 엄마가 딸 덕분에 호강하네. 고마워 우리 딸. 잘 타고 다닐게. 엄마 차 오래됐잖아. 이제 엄마도 좀 즐기고 사세요. 매일 그렇게 일만 하셨는데 즐기셔야지. 이제 아빠도 곧 퇴직이니까 두 분이 이 차 타고 좋은 데 많이 다니셔. 사실 차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내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받아줘요. 차종이 뭐가 중요해. 네 마음이 중요하지. 평생 탈게 우리 딸. 고마워.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어쩜? 사진 좀 찍어줄래? 아유, 엄마 너무 감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다 했어?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사실 엄마가 타던 차보다 작은 소형차였지만
엄마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고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차 선물을 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퇴직하는 양반들이 왜 차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뭐? 차? 아니 퇴직하면 수입도 없는 양반인데 무슨 차를 사드렸다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나서? 간땡이도 크다 정말. 돈은 내 돈이야. 뭐 이것저것 모은 돈,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갔으니까 염려 마. 그리고 우리 엄마 퇴직해도 당신한테 손 벌릴 일 절대 없으니까 제발 벌벌 떨지 좀 마. 왜 그래 진짜? 무슨 우리 엄마 퇴직하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다고 그래. 두고 보자. 손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아니 사실상 연금 말고 수입이 끊기는 거 아니야. 이 세상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뭐 손을 벌린다고 쳐. 그러면 좀 안 돼? 내가 내 돈 벌어서 부모님 돕겠다는 게 이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 안 그래? 막말로 반대로 생각해봐. 아버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우리한테 손 벌린다고 해도 당신 아버님이랑 연 끊고 살 거야? 아니잖아. 우리 집은 망할 일은 없지. 어떻게 일으킨 사업체인데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사업이 아니야. 알겠어? 결국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저도 폭발을 해버렸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하게 됐어요. 딸이 딸 돈으로 친정엄마 차 사주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너 얘기 들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너네 엄마 퇴직하는데 왜 네가 나대길? 너 그렇게 돈 함부로 쓰면서 어찌 큰 사람 와이프가 되겠다는 거야? 네 남편이 장차 위에서 물려받고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인물인데 네가 그렇게 옆에서 못 모르고 돈을 써대? 아니 내 사전에 진짜 그런 경우는 없다. 응? 아유 속 터져. 분통해. 어떻게 차를 사줄 생각을 하냐고. 우빈 아빠랑 어머님 왜 그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저희 엄마 차 사드리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제 돈이고요. 우빈 아빠 돈 한 푼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변명을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소갈딱지가 작은 사람이 큰 인물이 될 리 있을까요? 지금 이 돈으로도 벌벌 떨어댔는데?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소갈딱지라고 했어? 어디서 배운 막말이야 이게? 넌 자격도 없어, 알아? 어디 큰 인물 난 사람이 되겠다고 나대길. 너 같은 게 그릇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안 그래? 네 돈이면 남편 돈이기도 한 거지. 안 그러니? 그러게요. 제가 그릇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소갈딱지로 남편이 큰 사람 그릇이 못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얘기라면 그만하세요. 전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의 분노하는 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지만 모른 척했어요. 정말 듣기조차 싫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울면서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니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남편은 별말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웬일인가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실 명절이라고 해도 친정이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라 조금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들만 데리고 간다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명절을 세고 친정에 가니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엄청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이걸 보니 참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우빈이 어서 와. 할머니가 우빈이 기다렸지요. 김서방도 오느라 고생 많았어. 여기 앉아서 밥부터 들게. 지금 밥 먹을 기분은 아니고요. 오늘을 위해 그동안 참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빙빙 돌려 말하는 체질은 아니라서. 이제 실직하셨는데 뭐 들어올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하셨나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요?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미리 말하는데 사이 등에 빨대 꽂지 말고 딸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빈인 제가 키울 거고요. 뭐라고? 사위 등에 빨대? 당신 미쳤어? 이혼을 해도 내가 해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딴 행패를 부려? 지금 그 말은 우리 딸이랑 이혼을 하겠다는 건가? 단지 우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알겠네. 뜻 잘 알겠어. 그리고 후회는 자네 몫이겠지. 이미 내린 결정 절대 거두지 말게나. 너도 준비해. 양육권은 네가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양육권 같은 소리 안 해요, 아주. 누가 돈 없는 집에 애를 맡깁니까? 우리 아들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어요. 법원도 당연히 재산 많은 저한테 양육권을 주겠죠. 우리 우빈이 절대 데려갈 생각 말고 그냥 딸이랑 사셨던 대로 구질구질하게 사셔. 알겠어요? 당신 미쳤지? 말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다니. 걱정 마. 너 후회할 거니까. 엄마는 긴 말이 없었고 저보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화가 나면 말씀이 많이 없으신 분이었죠. 그리고 전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엄마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엄마는 노발대발하시며 왜 참고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제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저보고 쇼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좋았고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엄마는 애써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가장 죄송했죠. 쇼핑이나 가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기분 좀 풀어. 너도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안 그러니? 얼른 준비하고 나와. 엄마. 엄마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나 생각 먼저 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오히려 지금 마음이 더 편하네. 이혼하면 죽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돈 있겠다, 엄마 아빠 다 있겠다. 아들 있겠다. 더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거야. 진짜 걸렀어야 했는데. 눈빛부터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꼭 돈 없는 것들이 돈 생기면 그 지랄이지.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가게 되었죠. 사실 엄마는 친정 쪽으로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직업은 공무원이셨지만 갖고 있는 건물과 땅이 많으신 분이었기에 평생을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죠. 그렇게 백화점에 도착하여 쇼핑을 하고 81층에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엄마는 종종 오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엄마를 모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VIP 쇼핑을 하고 온 터라 너무 출출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갔죠.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 에피타이저가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창가 자리로 모실게요. 아, 고마워요. 내가 친절해서 이 맛에 온다니까.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운 거 알죠? 아유, 배고파.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인데요? 불편사항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그럼 조심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창가 쪽으로 가는데 하필 원수를 만났죠. 남편은 사업상 거래처 대접을 하려고 여기 왔더라고요. 저희를 보자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직원이 엄마를 깍듯이 모시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만나는 거래처 직원이 저희 엄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동산 큰손이라고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엄마에게 깍듯한 걸 보고는 남편도 이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더라고요. 어찌나 웃기던지. 아이고, 사모님, 여기 식사하시러 나오셨어요? 제가 명절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장 사장도 바쁠 텐데 다음에 차 한잔 해요. 뭐 좋은 매물 있으면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돕고 살아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이죠, 뭐. 제가 나중에 거하게 대접할 테니 시간만 내주세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영 별로다.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 아휴, 눈 좀 높여야겠어. 사람 보는 눈. 그리고 눈치가 빠른 남편은 이제서야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감지했는지 저희 자리로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거래처 직원에겐 본인 장모라고 하면서 뻗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제가 철저히 부셔뜨려 줬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당신도 어머님이랑 온 거야? 아니, 아까 보니까 직원이 사모님, 자모님 하던데 쇼핑한 것도 장난이 아니고 어찌 된 거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어쩐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냥 공무원 같진 않더라고. 뭔가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 장모님, 합석해도 될까요? 제가 지난 일도 사과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혼할 건데 무슨 장모님이야? 낯간지럽다. 아, 오해 마세요. 이혼 가정 중이거든요. 아주 인성이 바닥이거든요. 아, 이혼이요? 아, 김 사장,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지. 사모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은 저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 쏜살같이 남편을 두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남편 놈의 초고속 반응을 보자 너무 웃기더라고요. 전 더 약 올려주자는 심보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 모든 것들을 다 안갚음에 주고 싶었거든요. 돈으로 굴욕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가 재산이 많아 보여? 집에서 보던 거랑은 다르지? 이게 우리 집 본 모습이야. 원래 재산이 엄청 많거든, 우리 엄마가. 공무원은 직업이었던 거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퇴직하면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라고 했어. 근데 이게 자기랑도 상관 있나? 갑자기 막 달리 보이고 그래? 웃긴다, 당신도. 재산? 아니, 그럼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투자처가 필요하거든, 지금. 이제 곧 남남 아닌가? 투자처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넌 글러먹었어, 이 새끼야. 어디다 대고 합석이야?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어디 은근히 넘어가려 해? 네 눈빛이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어. 알아? 지금에서야 끝낸다고 하니 내가 그날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자수성가로 올라와서 남들은 다 우스워 보였나 보지? 태생이 난 부자라 노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 이제 좀 꺼져 주겠나? 엄마가 남편에게 꺼지라고 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그 레스토랑에서 엄마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저에게도 말이에요. 어찌나 꼴이 우습던지. 이 남자는 오로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있는 사람에겐 벌벌 떠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내가 왜 진작 이런 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하면서도 이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되겠어? 당신 엄마도 와서 싹싹 빌어 그럼. 생각은 해볼게.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말이야. 안 그래? 당연하지.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신 앞에 와서 싹싹 빌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좀 화 풀어. 진작 나한테 말하지. 우리 집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야 할 거야. 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만나기 싫어지거든. 알겠어? 엄마, 우리 천천히 들어가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을 무렵 시어머니도 와 있더라고요. 꼴이 참 우스웠죠.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그들은 돈의 눈이 아주 먼 모자였어요. 어찌나 돈에 눈이 멀었던지 저에게 바로 와서 사과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응? 아니, 왜 진작 말하지 하는 거야?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그런 굴욕 줬겠니? 용서해 주렴. 사부인,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들 이혼시키면 되겠어요? 오빈이도 있는데 안 그런가요? 네? 사과는 받을게요. 이혼은 진행할 거고요. 사과 잘 받았습니다. 언제 사과 받아보나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무릎이었네요. 천하의 버러지 같은 모자 같으니라고. 눈에 돈밖에 없는 인간들. 어찌 인생을 철이 살고. 예, 소금 뿌려라. 재수없다. 아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이번 사업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안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너그러이 용서 좀 해주세요. 아이 생각하고 우리 집 깔아뭉갰나? 말이 앞뒤가 다르네. 우리도 돈으로 좀 굴욕 좀 주려는데 왜 안 돼요? 당장 꺼져요. 그리고 저희는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이혼을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양육권 문제 때문에 소송은 길어졌어요. 저희 둘 다 양육권을 원했거든요. 저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는 제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의 재산 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함께 말이에요. 남편은 즉각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죠. 그렇게 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얼마나 후련하던지.
이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마련해준 조그만 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시댁에서 살았다면 남편과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했겠죠. 생각만 해도 오싹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우 행복합니다. 간간히 아들 핑계로 남편은 저를 보길 원하지만 면접 때 아들을 데려다 주는 것 빼고는 일체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짱짱할 것 같은 남편 회사는 투자를 받지 못해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사실상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이죠.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그렇게 짱짱할 것 같은 회사도 부도 직전이고 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남편도 이제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기회로 사람 거르는 안목을 기르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해요. 앞으로 긴 인생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언제나 용기 잃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으로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불임 검사도 해봤는데 저와 남편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몸이 좀 어떠니? 임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검사도 받았다며. 네, 어머님. 이번에 저랑 남편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니,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마르기도 했고 좀 자세히 검사 좀 받아보지 그랬어. 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들이야 본인이 이상이 있는 거 스스로도 잘 느끼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해요. 저도 건강하고요. 예, 내가 뭐 나쁜 말 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말했지만 시모는 제 얘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이런 태도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시험관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서는 아이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랐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딸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하고 예뻤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출산을 한 날 병문안을 오시고서도 막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그래도 뭐 하나 달고 나오면 좋을 것을. 뭐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그래, 며느리 참 축하한다. 아들이라면 더 축하해서 잔치라도 열어줄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잘 키워서 살림에 보태거라.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 아이 보셨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머님. 그래, 딸이 뭐 예쁘기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뭐 하나 달고 나오면 더 이쁠 텐데 아쉽게 됐네. 어쨌든 축하한다.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이 아닌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낮 시간대에 봐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편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탁?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윤솔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나 당신이나 바쁘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 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 아직 윤솔이도 어리고 엄마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주말에도 쌓인 피로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어려웠잖아. 나도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은 아이를 케어하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케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당신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나도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니 그 후에도 취업이 가능할까 걱정이네. 맞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남편과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저는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로 바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이 잦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 비해서 돈은 2배 정도 많이 벌었지만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댁이 끼어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크면서 심한 낯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시모를 피하기 바빴죠. 그때마다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쟤는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줄을 몰라 정말. 저렇게 나만 피해 다니니 내가 이뻐해줄 생각이 눈코만큼도 안 들지.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은 낯을 많이 가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들어서 더 피하죠. 참나. 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나 피하는 애는 저 손녀라는 쟤뿐이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만 웃으면서 달라붙는데 쟤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고 제 아빠 닮았으면 애교도 만점이었을 텐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 아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저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확대해서 해석하고 뭔 말을 못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무슨? 안 그래도 손녀라서 마음도 안 갔는데 뭐 안 달라붙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시모는 손녀가 태어났던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여자애가 애교가 없다면서 막말을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뵈는 걸 줄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막말을 일삼곤 하셨죠. 예, 너 애비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말했니? 아주 그냥 뭔 말을 못하겠다 야. 시애미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어머님,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말 한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네가 너무 감싸 안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너 그거 애 교육 잘못 시키는 거야.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 난 기분 나쁜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쨌든 애비가 우리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와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종종 오셨습니다. 오시고서는 속을 긁어대는 소리도 하셨죠. 매번 오시는 어머님께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니 점점 오시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거리에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점점 줄어드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칭얼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밤에도 쭉 통잠을 잤습니다. 100일 이후로는 거의 저녁잠을 쭉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효녀였던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 트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랑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5살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윤솔이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 말이 안 트여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랑 생활하면 말이 트일까 싶어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아, 저희도 윤솔이 정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지내고 트러블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보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윤솔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저희도 윤솔이가 말을 정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되니 무언가 표출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어릴 적에 5살 때 말이 튀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5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언어 지연이 심한 상태였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발달 상태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각도 모두 정상이었죠. 저는 혹여나 나이 탓이 아닐까 정말 많은 자책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윤솔이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윤솔이가 언어 발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윤솔이가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윤솔이 나랑 눈도 잘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은 안 하더라도 다 표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윤솔이는 다 알아듣고 있어. 이건 윤솔이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윤솔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윤솔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괜찮아. 우리 윤솔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 당신도 윤솔이 믿어줘. 정말 말을 할 날이 올까? 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검사도 다 받아봤잖아. 구강구조상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력도 정상이고 다른 인지도 다 괜찮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정말 딸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 역시 5살이 되어서 말이 튀었기 때문에 윤솔이에게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말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언어 지연이 판명되면서 저는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접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직장을 이직해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줄었어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의 언어는 7살이 되어서까지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을 뿐 또래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말하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시몬은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아이가 7살 되던 해 설이었습니다. 윤설아, 엄마는 명절 음식 챙겨야 해서 윤솔이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대신 할머니랑 아빠,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어머님, 윤솔이 잠시 봐주세요. 명절 음식 정리 좀 할게요. 알겠다. 근데 윤솔이는 아직도 말 못하는 거냐? 아니, 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째? 이제 곧 할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단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가 7살인데 단어만 얘기를 한다니?
어른처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7살이지. 아유, 내가 참 답답하다. 시모는 아이를 곁에 두고서도 툴툴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둘러보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밥을 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숭늉을 엎질렀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이는 거냐? 아유, 어머님, 숭늉은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진정 좀 하세요. 넌 저런 애를 낳고도 밥이 넘어가냐? 시모는 저를 향해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시모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부여잡고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모의 무례한 행동은 모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아빠 발목 잡는다고 해? 윤소라,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아니,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얘, 너 지금 말할 줄 아는 거니? 알면서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내가 왜 쓸데없는 아이야? 뭐?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할머니, 아까도 그랬잖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아비만 고생한다고. 나 때문에 아빠 고생한다고 한 거 아니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말이 튀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시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까지 한 것일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속 그랬잖아. 아빠 발목 잡을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얘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이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는 무슨 소리? 나 윤소리한테 별말 한 거 없다. 그냥 말 못하니. 아비가 계속 고생해야 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럼 안쓰러워서 발목을 잡는다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세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 부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 말 가지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니요.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말 못하는 벙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애는 어떻게 여우같이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여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말 꺼내본 적도 없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다니요? 제가 들은 건 무슨 환청입니까? 멍멍이 나셨으면 곱게나 나시지.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껏 엄마는 내 딸한테 이따위 말만 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트여서 정말 어른처럼 저희와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의 성향상 언어가 조금 늦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소리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언어가 지연된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소리 행동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작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이 트이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이기도 하죠. 윤솔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얘기를 나누시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의 성향이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 말을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해 주셨죠.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린 나이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과 더 연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특히 윤소리는 더더욱 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족이라서 더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윤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교류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랑 윤소리는 그 관계에서 빼줘. 그래. 당신 뜻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날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저와 윤소리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집으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얘, 너 정말 뭐 하는 짓이니?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머리도 장애가 생긴 거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늦게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 걷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이 장애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연을 끊게 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러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야말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적반하장률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배은망덕을 노네? 그래, 네가 이러니 애가 말을 못하겠지. 솔직히 7살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아이를 나처럼 손녀라고 품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 같니? 세상 천지에 찾아봐라. 나처럼 잘하는 할머니 있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거동도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있으면 당신 치매 오거나 거동도 힘들거나 그럴 텐데 그때도 당신 그 말 똑바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당신 주변에 누구 하나 돌봐줄 것 같아?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봐. 근데 혼자서 이런 건 또 겁나서 이렇게 영 끊는 거 무서워서 불이 났게 달려온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찾아오지 마. 이봐. 장애아 키우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당신이라고? 아주 미쳤구먼. 미쳤다고? 정신감정 당신이나 받아봐. 그 아까운 아들이 당신이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여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말에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돌아가서 바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아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장애아를 키우더니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시모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죠. 아이는 그 후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모두 시모를 찾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시모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해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에게 어떤 말까지 들어온 거야. 이번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윤소리는 어머니한테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일도 아니고 나도 윤소리가 얘기하는 거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윤소리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나도 윤소리 지키지 못했으니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찾아오더라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 난 평생 당신과 윤소리 어머니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며느리며 손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진작에 시모와 연을 끊었으면 좋았을 걸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시모에게서 계속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들이며 아이 선물이며 보내오기 시작하셨죠. 다시 반송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물건들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모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윤솔이 우리 손녀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윤솔이요? 윤솔이가 어떻게 당신 손녀예요? 당신한텐 며느리도 손녀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없니? 윤솔이 아빠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손녀고 며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며느리랑 손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할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장애가 있으면 고생하는 게 누구니? 돈 버는 게 제일 고생이지. 나는 우리 아들 엄마고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애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았겠지만 7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정말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쓸모없는 애라든가 아빠 발목 잡을 애라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지금까지도 말 안 트였으면 장애 확정인데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해서 한 말을 네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울분 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녀랑 며느리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함께 만나는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모의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이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더 없어졌죠. 지금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늦은 나이에 낳은 우리 딸아이를 더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래도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저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때가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찍어준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저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불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저와 결혼을 했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이혼하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영철 씨는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집안이 잘 사니까 벗겨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면서 잘 만나고 있던 저를 걷어차버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그쪽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먼저 만났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갑자기 잠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를 계속 피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니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현재 그쪽이 영철 씨랑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좋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나 과거는 존재하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과 이미 정리를 했고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사진은 이제 그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남의 가정을 깨려고 접근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영철 씨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쪽이 영철 씨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생각 잘 해보세요. 저와 처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는 저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에 보인 사진은 서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미 결혼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먼저 나가려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오랜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카페에서 나왔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 주었고 미리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과거가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저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남편은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잖아. 몸살기가 있나? 일단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 그 여자 누구야? 당신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 누구냐고.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상한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고. 끝까지 모른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몇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당신 회사 앞에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때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아니야. 궁금하면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바꿔줄까? 그때 정말 회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진이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그때 정말 짧게 만났었던 거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 정리가 되어 있었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계속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갔다고 신혼에 이중 생활 하겠어? 그 여자 이름이 여진이었어? 둘 사이가 엄청 애틋했었나 봐. 나한테 당신이랑 좋았던 과거에 대해 전부 숨김없이 얘기하던데 나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하기야,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하기 1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 하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 분명 당신도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가지 않거든? 우리가 결혼한 지 1달 만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당신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저녁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했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걸 신뢰할 수도 없었고 결혼 1달 만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당연히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했었지만 내연녀가 보여줬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창피스러워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몸살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연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제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저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걸 짜증으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니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집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그때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친정으로 부르셨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았겠지만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지 단번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남편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직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제 고민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상당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아빠가 누구시냐고 불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넘어진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내연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를 노려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며 무작정 거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남편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랐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연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최대한 빨리 영철 씨랑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너랑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남의 가정 파투 내지 말고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가 볼 수 없지. 당장 이혼해.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나랑 함께 했던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송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김서방, 자넨 내 딸 몰래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진작에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 여자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줬으니까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해서 우리 관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당신 말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할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나 만날 때도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결국 그쪽은 영철 씨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뭔지는 대충 알지? 내 뱃속에 영철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 7주라고 하던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쪽을 만나면서도 나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이런 쓰레기랑 계속 살 거야? 좋게 얘기했을 때 이혼했어야지. 서로 못 볼 걸 보게 됐잖아.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랑 진작에 헤어졌고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가 지금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두 꾸며낸 얘기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정말 끝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이건 끝까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연녀는 가방에서 정체 모를 검은색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진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밖에 안 됐어?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왜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줘.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너한테 만족을 못한다니까. 영철 씨, 정말 웃긴다. 얼마 전에 나랑 만났을 때 그 여자한테 회사에 회식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는 영철 씨한테 뭔데? 그냥 잠깐 즐기는 놀잇감인 거야? 결혼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나랑 호텔은 왜 간 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저런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력 있는 집안에서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데 네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니까 하도 불쌍해서 한번 잠자리를 가져준 거고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사이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게 쉬웠는 줄 알아? 너랑 중간에 잠깐 만났던 건 그냥 회포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네가 지금의 결혼 생활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혼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저희 집안의 재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서류 봉투를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렸고 그 안에서는 저에게 보여줬던 내연녀와 남편과의 과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혈압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내연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연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마음도 무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남편과 잘 살아오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미 시댁에서 한 차례 인사까지 드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워낙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뒤 저희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재수 씨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견례 때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참석하게 되었고 잠시 뒤 예비동서 집안 식구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동서도 제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거리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회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죠.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와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아휴, 저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형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잊었는데 형님도 전부 잊었죠? 언제 봤다고 형님이죠? 그쪽은 벌써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걸요. 그때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는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끔 놔두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있잖아요. 저 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보여줬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에휴, 그 사람이랑 형님을 이혼시키게 만들려고 제가 전부 꾸민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긴 했었는데 막상 제 거가 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저 잘했죠? 뭐라고요? 그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인 것 같네요. 우리 도련님이 검사인 건 알죠? 어디까지 숨기고 도련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부모님은 분명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는 건가요? 5년 전에 법정에서도 큰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사이가 욕심이 나기는 하나 봐요. 형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저랑 좋은 동서관계로 앞으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님은 해외에 살아서 웬만해서는 한국에 올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결혼식 때 말고는 얼굴 마주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검사 남편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 과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과거의 일들은 눈 감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집안에 그쪽 집안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주 우습지? 먼저 결혼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결혼 못하면 그쪽은 무사할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확 까발려 버릴까? 어차피 나도 그쪽 과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 한번 털어버리면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는구만. 하기야, 5년 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걔 진상을 부렸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급하게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연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퀵이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퀵이 도착해 서류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시모는 저에게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테이블 밑으로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눈빛으로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고 손짓으로 말씀드렸고 시모는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순간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공중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가 집안 식구들은 내연녀와 전남편의 사진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에게 던졌던 녹음기가 법적으로 혹시 다시 필요하게 될까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양가 집안이 놀란 상태에서 제가 내연녀가 전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었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내연녀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여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드렸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셨고 결혼식장까지 미리 전부 다 잡아놓았던 상태인지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신 뒤 상견례 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저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어 버렸어요. 본 성격이 나온 내연녀의 모습을 본 시동생은 무력을 행사한 내연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내연녀의 집안 식구들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내연녀 쪽에서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었죠.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내연녀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보니 5년 전에 이혼했던 전남편이
내연녀와 최근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동생과 결혼했어도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는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분들한테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큰일을 막았으니 앞으론 저희 집안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